그래서 미래가치, 내재가치 이런 것도 다 지금 연준 긴축 들어가고 막 자산 버블이 꺼지고 있는 상황에 보면은 코인도 야, 왜 진짜 돈 주고 가짜 돈 사냐. 그다음에 그림도 야, NFT가 그게 말이 되냐? 예를 들면 점묘법으로 그림이 있는데 점 하나씩 다 나눠서 파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듣고 보니까 그래. 거기다가 이제 한참 증권사에서도 CFD 거래해가지고 실제 어떤 그 주식의 주가나 아니면 파생 상품의 가격을 이제 카피해가지고 그걸 또 다른 시장을 만들어서 레버리지를 100배까지 주고 하는 그런 시장이 있었는데 그것도 야 스크린 경마하고 그거하고 다른 게 뭐냐. 그래서 CFD가 이제 스크린 경마까지 갔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길거리에 비관이 막 그 팽배할 때 피로 물들었을 때 그리고 공포에 오히려 살아 이러는데 오히려 진짜 공포가 오면은 그쵸. 예, 아무것도 못해요. 맞아요. 그냥 지금 공포에 사라고 그랬는데 지금 약간 공포니까 살까? 이러면 공포가 아니야 그거는. 진짜 공포 때는 손이 안 움직여 막 이게 안 나가요. 그게 진짜 공포인데 사실은 재테크도 얘기하신 대로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재테크 수단이 너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MZ세대 중에서 조금 생각을 달리 해가지고 야 어차피 서울 시내 아파트 평균 가격 다 10억대 넘는데 이렇게 해서 집도 못 살 바에는 그냥 플렉스나 하자 그래가지고 막 명품 소비하고 수입차 이 판매 대수가 팍 늘었다고 하듯이 일반인들의 재테크도 야 이 예금 적금 해가지고 언제 도대체 1억 만들고 10억 만들고 하냐. 그냥 차라리 이거밖에 없다. 주식 코인으로 한번 튀겨보자. 뭐 이런 것도 지난 코로나 유동성 버블 동안에 좀 유행을 했는데 다행히 주변에 그런 걸로 좀 크게 다치신 분은 없다고 봐도 될까요? 네, 제 주변은 그래도 욕심이 그렇게까지 많으신 분들은 없으신 것 같아요. 여기서 욕심, 이게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욕심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욕심 필요합니다. 네, 그 어떤 성취의 어떤 동인이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아무것도 없이 욕심만 있다 보면은 그게 결국은 내 자신을 공격하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역시 근데 변호사님이니까 주변도 다 약간 모범생들이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럼 이제 catch me if you can 정도의 그 어떤 사건 사례를 좀 생각해서 얘기하시는 게 어떨까. 너무 황당한 재테크나 사기, 이 금융 쪽에 이런 거 많잖아요. 아니 어떤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솔직히 어디까지? 그런 걸 보다 보면 더 보수적이 되고 부정적이 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주변에서 보니까 보통 이런 류의 그런 그 투자나 이런 건 사기가 많더라.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특성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대표이사가 전과자라든지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그렇죠. 네. 한번 해먹어 보신 분이 계속 해봤죠. 네. 그런 막 금융 사기 그 판례에서 보면은 약간 공통점 같은 거 혹시 있나요?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어떤 예방 주사를 맞춰 주신다는 그런 차원에서 요런 거는 좀 조심하면 요런 거만 피하면은 그래도 큰 금융 사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약간 평소에 뭐 판례나 아니면 사례 같은 거 워낙 많이 다루시니까 그런 걸 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사실 제가 현직에 있으면서 금융 범죄화되는 사건 중에 가장 형사 범죄화 많이 되는 사기의 유형은 사실 돌려막기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큼 문제되는 사업은 대부분 이 행위태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시는 뭐 라임이나 옵티머스나 아니면 또 그 일반인 분들 많이 피해 보셨던 뭐 머지 포인트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의 유형이 대부분 다 돌려막기의 문제였거든요. 폰지라는 그렇죠. 그 형태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들어온 돈으로 앞돈 메꿔주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게 사실 폰지 사기가 대두되기 전에는 사기 사건을 판단을 할 때 그냥 왜냐면 사기를 입증을 하려면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 없었어야 되거든요. 의도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의도성 판단이 굉장히 사기 사건에서 중요한데 그러면 선한 의지로 나는 의도는 없었는데 수익을 많이 주려고 하다가 못 갚았어.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많이 다퉈요. 네, 사기 사건으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이런 주장을 하시거든요. 난 일부러 사기를 치려고 한 게 아니야. 난 그냥 고객들한테 많은 수익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뿐인데 약속을 못 지켰어 이거예요?
예, 맞아요. 그래서 많이 들어본 정치인 발언 같은데 난 거짓말한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 그런 거 있었지 않았나? 맞아요. 예, 예, 하여튼 그리고 사실 초반에는 어느 정도 수익을 그 투자자들이나 피해자들한테 줘요. 그렇게 되면 아예 이 사람이 애초부터 이런 사기를 칠 생각은 없었다라고 판단되는데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게 증거로 작용을 예, 해요. 그래서 사기 사건이 인정되지 않았던 경우가 과거에 있었다 보니까 사기꾼들이 이걸 굉장히 많이 이용해 먹었어요. 그러네. 예, 그래서 대두된 게 폰지 사기예요. 조이팔도 그렇고 뭐 JMU 뭐 사건, 그다음에 청담동 주식부점 이런 것도 보니까 처음에는 다 많은 수익을 줬어요, 실제로.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실체는 없지만 피해자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알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진짜 사업을 해서 얻은 수익으로 나한테 이 수익을 나눠준 건지 아니면 다른 투자자한테 돈을 받아서 나한테 준 건지 이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아예 초창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약간 또 득을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사기 범죄로 판결이 났을 때 그럼 이 사람 받은 거 토해내야 되나요? 사기 범죄로 들어갔을 때 받은 거 사실 그거는 좀 어느 정도 선까지 왜냐면 완전히 초창기에 본인이 개입을 해서 만약에 그 수익을 본인은 굉장히 많이 받아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그 사업에 어느 정도까지 공모했는지 를 판단해봐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공모를 해서 너도 사실 투자자로서의 입장이 아니라 약간 이 사업의 위험성이라든지 이 사업이 이런 형식으로 진행된 걸 알면서도 수익을 받아갔다라고 한다면 사실 똑같은 공범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수익성은 아무래도 추징이나 반환이 가능하겠죠. 근데 그 정도까지 입증하기 어렵다고 하면 사실 그분들은 좀 무익에 아무런 페널티 없이 수익을 가져가실 수는 있기는 해요. 결국 그런 분들이 승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판이네. 그러니까 아무리 뭐 폰지든 다단계든 뭐 사기든 간에 일단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절반 이상은 현금화 해가지고 일단 갖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익금으로 재투자하는 정도의 그런 형식이면 그래도 크게 당할 일은 없지 않나. 그래서 저는 항상 그 현금도 투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거든요.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 투자 강박증이 있으신 분들은 현금을 갖고 있으면 크게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세요. 야, 이게 굴러가야지 이게 그 현금은 다 수익이 되는데 이거를 현찰로 왜 갖고 있냐. 그래서 심지어 지난 그 코로나 유동성 팬데믹 당시에 은행에 예금을 하면 돈이 녹는다. 이런 정말 희대의 그 망언이 아니 은행이 무슨 그건 광양제철소인가요? 거기 현금 넣어놓으면 왜 녹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어떤 그 사람들의 투자 강박증을 자극한 그런 포모 있죠. Fear of missing out. 약간 그런 걸 자극하는 그 장사 기술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그래서 주식 투자도 뭐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처음에 몇 개 종목을 줬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만약에 잘 안 됐어.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반토막 났다. 그러지 말고 차라리 네가 가져가고 네가 좀 알아서 굴려가지고 수익 난 거는 딱 반으로 나누자. 뭐 이랬다가 터지는 경우도 있고 또 실제로는 어떤 사람은 몇 개 이제 소스를 줬어. 근데 이게 다 올라가 막 다 잘 돼. 그래서 야 이거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네가 그때 알려주지 말고 내가 너한테 돈 맡길 테니까 네가 보고서 알아서 해. 네 거랑 똑같이 대신에 굴려줘.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어느 날 카톡 일자 안 없어지고 며칠 지나서 보니까 알 수 없는 사용자 그 다음에 연락 안 되고 그래서 보니까 나 같은 피해자들이 몇 명 있어. 맞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 고소하고 그래서 수배 뜨고 잡혔어. 근데 결국 그 사람이 없어. 한 푼도 없어. 야 이거 내 돈 다 어디 갔어? 개털이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구제받아야 돼요? 구제받기 어려운 거예요 진짜.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되겠네. 그쵸. 근데 이게 진짜 사람이 근데 저도 보니까 욕심과 그 마지막까지의 믿음을 버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초반에 들어가서 본인이 들였던 인풋에 비해서 많은 수익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걸 현금으로 보관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나요, 사람이? 더 많이 넣어서 더 많이 빼고 싶죠. 이 욕심이 사실 제일 큰 문제인 것 같고. 무섭다. 그럼요. 그러다 만약에 손해를 보면 또 본전 생각이 나서 또 들어가고 또 수익이 나면 나는 대로 야 이게 시드가 컸으면 수익도 더 클 텐데 하고 더 갖다 놓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계속 믿음을 줘요. 비전, 꿈, 희망, 미션. 야, 요거 오늘 키워드.
혹시 변호사님으로서 이제 접견 갔는데도 그 안에서 들어가서 요거 터는 사람들한테 약간 야 이거 진짜 내가 나도 혹해서 흔들린다. 진짜 믿고 싶다. 어, 이 사람 원래 여기 와 있을 사람이 아닌데 잠깐 이 사고가 난 것뿐이다.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 그쵸. 근데 진짜 이 보통 뭐 외화나 이렇게 영화에서도 보면은 좀 말 잘하는 사기꾼들 이제 많이 나오는데 실제 우리 주변에서 금융 사기나 아니면 그 어떤 다단계나 이런 걸 일으킨 사람들 보면 의외로 외모가 되게 약간 겸손하고 그냥 분선. 남자는 동네 아저씨처럼 어. 생긴 분들 많고, 예 그리고 이제 화술도 막 그렇게 막 영어 많이 섞어서 쓰고 약간 뭐 바다 냄새 풍기면서 막 이런 게 아니라 되게 투박하고 맞아. 순수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찐 사기꾼들이 많더라고요. 맞아. 사기꾼 같지 않은. 그러니까 남자들은 대부분 그래요. 근데 여성 사기꾼들은 좀 달라요. 확실히 화려해. 명품 막. 명품 막 바르고 다니고 그다음에 꼭 그분들은 이 장지갑을 들고 다니는데 그 안에 그냥 5만 원짜리하고 10만 원, 100만 원짜리 수표를 그냥 꽉 채워가지고 지갑이 진짜 막 이만하게 막 무슨 성경책인 줄 알았어 나 멀리서 보고서 너무 두꺼워가지고 많이 만나보셨나봐요. 아니요 간접 체험이고요 그런 거고 그러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사기꾼과 여자 사기꾼은 좀 약간 다르다. 근데 뭐 그 말씀은 정말 공감돼요. 정말 사기꾼 같아 보였으면 그렇게 피해를 당하지도 당하지 않으셨을 않죠. 거고. 당하지 않죠. 예. 지금까지 잘된 재테크하고 좀 그렇지 않았던 거, 후회가 됐던 재테크하고 좀 사례를 들어보고 싶어요. 이거는 철저하게 본인의 어떤 입장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다 망한 것 같은데. 지금 워낙 시장이 좀 안 좋으니까. 근데 저는 제가 그래도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투자는 그 워렌 버핏 선생님이 선생님의 말을 따라서 그냥 S&P 500 지수 ETF에 그냥 어떤 시기를 보지 않고 그냥 여윳돈이 조금씩 생길 때마다 일정 비율을 그냥 구입을 하고 있는데 지수 추종에다가 게다가 또 이제 적립식으로까지요. 그게 약간 저한테 특화돼서 굉장히 마음이 편한 투자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주식이라는 거는 조금 시일성이 있잖아요. 맞아요. 갑자기 급등하기도 하고 갑자기 내려받기도 하는데 저는 사실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일을 하다가 보면 이미 장이 끝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대처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저한테 돈 주신 분들 일을 해드려야죠. 제 돈 이렇게 챙길 그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 사실 지수 ETF에 그냥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게 저한테는 제일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왜 하필 미국 S&P 500 지수였나요? 한국 코스피 지수 추종엔 들어갈 마음이 없으셨나요? 막 예? 어떻게 얘기해야 대놓고 이거 못 믿어 이거 K 어쩌구나 이거 못 믿어. 비교를 해봐야죠. 더듬게 되네? 그래서 비교를 해본 결과가 이제 비교를 해본 결과. S&P 500 지수 추종으로 들어가셨다. 작년에 연준 금리 인상이 무려 한 해 동안에만 금리가 4.5%가 올라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500 지수 크게 뭐 손해가 안 났어요. 마이너스 한 20% 정도에서 선방을 했고 근데 지난 2년 동안 한 50% 오른 거에 비하면은 사실은 지수 추종으로 또 거기다가 분할 매수까지 들어갔으면은 저는 진짜 이거야말로 경기 방어주의 그런 성격으로 투자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워런 버핏이 사실은 가치 투자의 달인이라고 알려졌지만 이분도 개별 종목은 어느 정도 수익 나면 빼는 것도 많고 들어갔다가 좀 아닌 것 같으면 바로 손절도 많이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종합적인 정말 그 백화점처럼 자기 어떤 그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데 그러면서도 항상 이제 워런 버핏은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S&P 500 지수만 해도 500개에다가 러셀 2000은 2000개에다가 그렇게 많은 그 기업들이 있는데 혹시 이제 나의 어떤 스크리닝이 미치지 못하는데 좋은 종목들을 그럼 어떻게 찾나? 근데 사실 워런 버핏도 약간 그런 저가 매수 강박증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욕심이 날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내가 모르는 사이에 저렇게 좋은 회사가 있었는데 그거 내가 못 먹었네. 그러니까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그런 관점에서 인덱스 투자를 한다고 해요. 맞아요. 그럼 약간 빠져나가는 거 없이 그래도 골고루 막 그 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 그 코로나 유동성기 그리고 최근 연준 금리 인상에 따른 어떤 변동성 시기도 S&P 500 지수 추종형 분할 매수 적립식 투자로 조금 성과를 보셨다는 것 같고 그러면 또 좀 후회되는 건 뭐가 있나요? 부동산은 솔직히 어떠세요?
부동산은 근데 저는 투자용이라기보다는 그냥 실거주용으로만 일단 지금으로서는 하고 있어서 기왕 좋은 동네 넓은 평수에 실거주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아, 실거주에 다 포함되는 거야, 그게. 사람들이 실거주하면 뭐 맞아요. 욕심이 없는 줄 그건 아는데. 그런데. 맞아요. 예. 아, 옥탑방 고양이하고 타워팰리스 40층하고 똑같이 실거주야. 근데 이제 제가 집을 구할 때는 이렇게 한창 불장이 때여가지고 부동산이. 근데 지금은 조금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는 추세이니까 조금 지켜보고 있기는 해요. 영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끌. 일단 레버리지, 그러니까 B2. 여기에 대해서는 좀 역시 부정적이신가요? 근데 저는 그 단어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는 긍정적인데 B2라든지 영끌까지 가면 좀 말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투자를 할 때 그 특히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온전히 저의 자본으로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게 맞기 때문에 네. 레버리지를 조금 이용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근데 다만 빚을 내서 뭐 주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거는 말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정말 기회가 왔어. 요거 하여튼 뭐 들어가기만 하면 무조건 오를 거야. 심지어 그럴 때여도 조심을 해야 된다. 지인들이 늘 추천할 때 그렇게 추천하는데 야, 이거 무조건이야. 의심할 것도 없어. 그냥 그 사돈의 8촌까지 그냥 돈 다 땡겨가지고 달러비까지 써서라도 이건 무조건 사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때도 그건 그래도 어떤 기준이에요? 무조건 기준? 레버리지는 안 된다. 혹은 레버리지는 쓸 수 있다. 여기서 기준이 뭐예요? 딱?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사실 외부에서 추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만약 예를 들어서 본인이 공부를 하고 본인이 살기에 적당하고 왜냐면 누가 추천한다고 해서 그게 저의 상황에 딱 맞는 상품일 거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뭐 채권이든 뭐 다른 재테크 수단을 고려했을 때.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이거 잘 될 거야 라고 추천하는 것보다는 본인 상황에 맞게 본인이 확신이 있어서 본인이 뭐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리스크를 감당해야지 다른 사람 말을 믿고 하는 거는 저의 기준은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럼 내가 판단을 했을 때 레버리지가 좋을 것 같아서 했어. 근데 망했어. 그럼 뭐 책임져야 그러니까 그때의 기준이 뭘까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어쨌든 이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영끌은 반대한다는 겁니다. 본인 자체가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레버리지는 당연히 본인 소득이라든지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망한 투자는 얘기 아까 한 걸로 그냥 가름할까요? 별로 진 좋은 것도 아닌데 두 자리가 한 자리가 되는 그런 수익률이 아니면 원금 그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진짜 마지막으로 올해 이런 분야 아니면 앞으로 이런 분야의 투자가 유망할 것 같다. 내가 필드에서 접해보니까 그렇다. 근데 이거 굉장히 말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보통 이제 사기꾼들이 하는 너만 알고 있어. 그리고 아까 잠깐 나왔던 분야인데 네. 별로 안 좋게 얘기하신 것 같아서 뭔데요? 저는 사실 제가 문화산업에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아. 그림 보는 것도 좋아하고 음악 듣는 것도 좋아하고 스포츠 엔터 이런 쪽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그 분야에서 지금 관련인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가 NFT예요. 근데 그게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허황돼 보이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제가 추천드릴 수는 없는데 저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역시. 장점으로 느껴져서 그래서 향후에 조금 뭐 제도가 안정화되면 그리고 좀 지금 나와 있는 NFT 자산도 좀 약간 옥석 가리기가 끝나고 나면 맞아요. 지금은 너무 남발해 있는 상황이고 이게 그쵸. 조금 정리가 되고 나면 그 NFT 자체의 장점은 저는 굉장히 좋게 보기 때문에 어떤 재산권을 블록체인 형식을 빌어가지고 그러니까 온라인 등기소 약간 이렇게 봐도 돼요. 맞아요. 거기다가 이거 분할까지 가능한 그리고 상장해가지고 거래도 가능한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리고 요즘은 사실 대부분의 산업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디지털로 넘어갈 게 확실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디지털 사회에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NFT는 사실 나중에 쓰임이 많을 것 같기는 해요. 좋네요. 일단 지금은
암흑기에 들어와 있지만 언젠가는 터널을 통과하고 다시 빛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쪽의 분야. 그러면 약간 그 분산 원장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이런 거는 좀 꾸준히 그래도 업황 그렇죠. 자체가 커진다고 봐도 되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건 설특집으로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우리 법무법인 영의 박은정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해 봤고요.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된 듯. 그래요? 제대로 얘기했는지 네, 모르겠는데. 잘하셨어요. 예.